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이다.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시면서 이현정 의원님 방송 전부터 이게 뜨거워라고 하셨는데 대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항상 이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 세 분이서 계속 쉬지 않고 김준일 평론가랑 넷이서 네. 조태인 기자하고 네. 끝나셨는데 안 가고 다섯 분이 계속 쉬지 않고 떠들어요. 왜 고자질하고 그러죠? 저희가 광고 타임 고자질만 있었는데 근데 대기실 주로- 분위기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조태임 기자는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앉아만 있었는데 조태임 기자 그냥 앉아 있었고 예, 취재하고 그 사이에서 취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현정 의원님이 이르시는 걸 봐서는 예. 민주당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뭐 저 단골이죠. 집권 여당이니까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분의 요리사가 준비한 메인 디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셰프가 먼저 준비한 메인 요리 여당이니까 제일 먼저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선관위 투표 참사입니다. 선관위 투표 참사. 네. 자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모두 까기 박원석 셰프의 요리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제가 가져온 메뉴는 돌아온 한동훈, 힘세진 오세훈, 버티는 장동혁입니다. 세 명을 다 한동훈, 오세훈, 장동영에 대한 분석. 네. 그러면 최 연장자 김근식 셰프가 가져온 메인 디시는 어떤 겁니까? 꼭 그렇게 소개를 하셔야 되겠으니까. 수식어를 좀 붙여보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네. 그냥 낭만 꼰대라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낭만 꼰대 김근식 교수님이 가져온 요리는 뭡니까? 예, 낭만 꼰대 김근식이 가져온 요리는 명청 갈등의 전조 김민석 정청래 당권 경쟁입니다. 여기는 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경쟁. 끝으로 청년 이기인 셰프가 가져온 메인 디시는 뭡니까?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년 소리 감사합니다. 그 40대 중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84년생이어가지고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칭찬으로 들을게요.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조국 대표 없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대표 없는 조국 혁신당. 예, 일단 3당끼리인데 한 당은 제치자 뭐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김현정 셰프가 가져온 선관위 투표 참사. 이거 가장 큰 이슈죠. 올림픽 공원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 현장을 먼저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부 태극기도 보이곤 있지만 네. 뭐 부정선거 목소리는 별로 없고 일부 있지만 네. 재선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음. 그 국민주권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에 꼬신 참정권이 침해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정치권에서 정정화시킬 것도 아니고 뭐 음모론과 부정선거 이런 거와 연계될 것도 아니고 예,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지혜를 지금 모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또 이제 여기서도 제출을 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특검이라든지 개헌까지도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열어놓고 뭐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꾸 예. 이거를 본인의 그 이번에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그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좀 악용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도 자발적인 정말 집회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계속 봤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나흘째인데 예,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뭐 정치인들도 참석도 하고 뭐 전한길 씨 뭐 그리고 황교안 씨 등도 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라. 음모론 얘기하지 마라 하고 오히려 거기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예, 성조기도 버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자발적인 집회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정말 엄중하게 받아 안아야 되고 그 문제 해결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거는 당연한 응당한 분노지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안으로는 해결책으로는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개헌까지 아마 선관위 위상에 대한 부분일 텐데 개헌은 네, 네. 개헌까지 언급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 등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두각이 박원석 의원님께서 근데 이제 재선거는 요건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이게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야 재선거가 가능합니다. 예. 이게 이제 통상 뭐 당선자가 없거나 중간에 후보자 유고 사태가 벌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법상 남은 재선거가 가능한 요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 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야만 재선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게 무효가 되려면 누군가는 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건 당사자, 이해관계자만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입후보였던 후보자거나 본인이 예.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유권자거나. 유권자. 근데 지금 전국에 한 50군데 정도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투표 절차에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입후보였던 후보자나 그 유권자 누군가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재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주장할 거라면 당 차원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을 이 설득을 해서 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내든가 뭐 이런 절차를 먼저 해놓고 재선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재선거를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거는 오히려 저 현장에 있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격발시키거나 혹은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분들 중에 뭐 그렇지 않은 재선거까지 주장하지 않고 어쨌든 이 본인의 참여권이 침해당했고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예.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런 주장을 제1야당의 대표가 한다는 건 유감스럽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오늘 대통령이 뭐 사부요인 회동도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국정조사든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제도 개선이든 좀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출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낭만꼰대 김기식 교수님은 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정치권도 굉장히 주판날을 좀 튀기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긴 한데 그 젊은이들의 분노는 굉장히 즉자적이고 그다음에 단순하고 정당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계산을 하거나 득실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대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진상규명 아닙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도 언급을 했다시피 그다음에 여당도 지금 참여를 했지만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까지 가능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수사하든 조사하든 해서 진상규명해서 책임자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 개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선관위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이야기는 여야가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지금 여당도 굉장히 수세에 몰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생각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헌까지도 고려할 정도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관위에 대해서는 진짜 가차없는 이 개혁을 하겠다는 데는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사건을 풀기 위한 솔루션으로서의 재선거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진상규명과 두 번째 재발방지는 대충 여야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재선거 여부를 놓고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남아 있는데 이걸 일단 장동혁 대표가 너무 과하게 튕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선거는 당선자가 사퇴하거나 유고 상태가 되거나 선거 무효 소송에 의해서 선거가 무효가 판정되면 재선거를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적 구호로서 재선거를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버리면 이 사안이 굉장히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재선거 여부는 법적 절차와 당사자의 이의 제기와 그다음에 선거 무효소송 전에 선거 소청이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소청 제도를 먼저 14일 내에 해야 되니까 예. 그걸 한 다음에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재선거가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건 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선거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적확한 해결책은 전 아니라고 보는 게 예. 다시 한번 재선거를 해도 똑같이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은 과연 지금의 그 90개가 넘는 기초단체장 후보 그리고 당선자들에게 이해가 된 건가요?
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당대표가 이런 당론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예. 그분들이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또 무엇보다 서울시장의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시장 후보의 사퇴 내지는 상대방 후보의 그 선거 무효소송 제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상대당 낙선자 후보한테 우리 당 당선을 번복해줘라고 지금 무효소송을 걸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말 그대로 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층위에서의 재선거가 있어야 되는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 단위에서의 재선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기초 의원 단위에. 기초원단위. 왜냐하면 그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그 표수와 여야 후보의 그 당락 그 차이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재선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만약 상쇄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러나 서울시장 내지는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곳까지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내의 혼란만 가중하는 일이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실제로 송파구 개표함 2개 2,000표를 나중에 개표를 했더니 여기에서 서울시 광역의회의 비례대표가 바뀌었어요. 당락이 바뀌었죠. 민주당이 원래 8석, 국민의힘이 7석이었는데 한 석을 국민의힘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재선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말씀하신 좀 전에 이제 부연하면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한 취지는요. 예. 저희가 지금 그 헌법기관이잖아요. 중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게 독립된 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인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이제 선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해체하거나 뭐 일반 행정기관을 편입하거나 이런 취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그 외부에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는 감사원에서 가능한데 직무 감찰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개정안도 낸 감사원법을 낸 의원도 있는데 그것이 이원적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원법만 개정하고 직무 감찰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난번에 헌재에서 이원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거에 당시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냐 이걸 네. 헌재에 물어봤는데 헌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원 판결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원 요소를 없애기 위한 개헌의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선관위가 이번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속구리 투표라든지 뭐 지퍼백 뭐 등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가족 특혜 채용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휴직자가 선관 휴직자가 176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두 번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기강회의라든지 선관위의 그런 책임감 부족 등 이렇게 조직 전반적인 문제가 누적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같이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이번에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당에서 냈는데요. 저는 빨리 어쨌든 최단시간 내에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국회에서 선관위를 불러서 이 사태 경위와 책임을 묻고 또 대책도 논의하고 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 있게 제1야당 대표신 만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재선거 주장하기 전에. 재선거는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나 혹은 광역의원 후보에 출마했던 후보자 중에서 아마 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걸 제1야당 대표가 주장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다. 결국 국회는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세우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앞장서 주시라. 지금 여당이 어쨌든 야당 대표가 그걸 가지고서 공세적으로 어쨌든 여야 간에 뭔가 합의를 요구하면 여당이 거부할 입장이 못 돼요. 예.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정치를 주도해야지 본인이 송파 가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분들 격분시키고 뭐 재선거 주장하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다 그 우려하는 그 장동혁 대표의 좀 튀는 듯한 저 주장 사실 주말 사이에 저 주장이 나올까 말까 염려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우리 당에서의 시선은 뭐냐면 물론 그 분노한 젊은이들 청년들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 안는 게 정치의 임무이긴 하지만 이걸 행해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진퇴와 관련해서 중요한 호재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퇴 요구를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슈를 아예 그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거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의 냉정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대부분의 우리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의 진퇴 여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진에 대해서 말씀을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터져 나오니까 이걸 마치 지금 여당도 야당도 또 국민 대다수도 이걸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야지 정치적인 어떤 소재로 활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재선거를 그것도 전국 단위 재선거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아니,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제 당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당이니까 상당히 완곡하게 그렇죠. 표현한 거죠. 저는 굉장히 짧- 점잖게 네. 이야기하는 거죠. 짧게 첨언하면 네. 좀 국조특위는 소용없을 거라고 봐요. 음. 조작기소 특검 국조특위 때 보여준 그 좀 망측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아마 국조특위가 열리면 이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겁니다. 좀 그것도 자료 가지고 입씨름하는지 한나절 보낼 거예요. 이게 과연 국회에서 맡겨가지고 국회 진상조사를 해야 될 일이냐 내지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해야 될 일이냐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간만에 여야가 공통의 문제의식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는. 그러면 일단은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이나 대안을 페이스북 내거나 회견할 게 아니라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야죠. 그래서 국조특위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가장 적절한 방식의 저 올림픽공원 광장의 에너지를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갈 건가 논의하는 게 가장 먼저이지 각자가 주장하는 어떤 대안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이랑 여당이랑 다 입장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딱 한 명 장동혁 대표만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선거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이 2개가 더 있잖아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라고 폐지하자. 대통령과 1대1로 회담을 요구하는. 이게 이거랑 지금 무슨 문제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중선관위 9명 중에서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법원장 3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추천하잖아요. 예. 그중에 지금 국민의힘에 추천한 분도 2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인데 이 지금 장동혁 대표만 유일하게 이거를 그 자기의 이기 극복을 위한 용도로 지금 소비하고 있다. 위기 극복 용도다. 그렇죠. 이게 앞서 저희가 김도 의원을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인터뷰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야당 추천 특검을 하자.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 추천 특검이 하면 이른바 부정선거가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깔끔하게 뭐 야당 지지자 중 일부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 뭐 나쁘지 않고요. 할 수 네.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게 특검의 취지 정확히 맞느냐. 특검이라는 건 기존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어쨌든 권력의 그런 외압이나 이런 것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게 특검인데 예.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도 엄단의 의지를 밝혔고 검경 합동수사단 얘기도 나왔고 때문에 뭐 저는 그 기존의 수사기구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만 야당이 여전히 어쨌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여당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작용을 우려한다면 야당이 추천을 하는 특검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당도 사실은 뭐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느니 그래 야당에서 추천해요 하고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황교안 의원을 특검으로 추천하는 건 어떤가.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과거 백경정이 마약 수사한다고 했을 때 결국 자기가 수사한다고 했다가 진실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로 주장한 사람이 특검을 추천한 다음에 대통령이 또 임명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부정선거를 진실 파악하러 들어갔다가 부정선거 없으면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의혹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카드는 좀 위험하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식으로 좀 제안하면 합리적인 분이 계시죠. 최재형 원장님을 특검으로 그렇죠, 하면 딱 그렇죠. 좋습니다. 아, 합리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굉장히 원칙 있으시고 예. 실력 있으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가 상당할 걸로 예상합니다. 아닙니다. 최재형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우셔요. 여기 4명의 현인들이니까 현인들이 그냥 결정하면 다 돼요.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평택을 해서 4등 해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다라고 우기시는 분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표정이 진지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42세 청년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하고 또 제가 거기 집회 현장에서 나온 말 중에 전한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원호는 부정선거로 낙선했다. 이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 얘기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이 혹시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죠. 그렇게 거기까지 가면은. 예. 근데 이제 전한길 씨가 현장에서 그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굉장히 항의를 받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자꾸 무슨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게 그 시위에 모인 사람들의 취지 이런 예. 것들을 훼손한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본인은 어쨌든 자기한테 판이 깔렸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거기서 전한길 씨가
그 집회에 안착을 못하고 지금 핑계도 나온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서 별도로 집회를 한다. 예. 글로 와달라.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근데 거기에도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에 모인 그 참석자들이 일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보기엔 파악이 되고, 그보다는 이 시스템의 무능함과 이 시스템의 말하자면 불투명함, 예.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공정함, 여기에 대한 분노가 항의라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주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선관위 옛날에 부정 채용 있을 때 보통 선관위에 있는 아버지가 다른 공무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인 아들을 경직적으로 부정 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이면 자기가 해본 직업인데 그 직업은 진짜 논하는 직업이다. 신의 직장이다. 그렇잖아요. 기자들은 웬만하면 아들 기자 안 시켜요. 저도 정말 이번 선관위 사태를 통해서 오랜만에 여야 간에 이견 없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튀는 요구나 정치적인 오염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빨리 여야가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아니면 제도적 개선 방법을 논의해서 예. 정치권이 이럴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눈치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눈치를 보고 거기 현장에 가서 인증샷 찍는 것으로 지금 대충 하려고 그래요. 모든 정치인이 지금 다 가서 한 장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정치인들은 여의도에 모여서 오랜만에 여야가 다 이견이 별로 없잖아요. 솔루션을 만들어라. 네, 솔루션을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정확히 합의점이 있고 마지막 재선거 여부는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재선거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일 거예요. 예. 그것도 당사자가 후보자든 정당이든 유권자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됐던 잠실 7동의 경로당 그 문제가 됐던 2,000표 지금 예. 그거는 구청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는 당락의 결정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00표 이상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구의원은 3명을 뽑는 선거거든요. 그러면 1, 2등까지는 그 차이가 안 나는데 3등을 뽑는데 3등과 4등의 차이가 2,000표 이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최대치가 2,000표니까. 재선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열어놓고 판단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면밀하게 따져서 그 2,000표의 여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재선거를 해야죠. 그건 기초의원 선거만 놓고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건. 호를 낭만꼰대로 정하셨는데 너무 냉철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꼰대지만 김사부, 김교수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정확한 입장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아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없잖아요. 지금 입장을 저희도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이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계속 재선거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랬겠죠. 근데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예. 김근식 교수님 입장하고 당출 입장하고는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김근식 교수님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정원호 후보가 저기 그 패배를 승복을 인정했고요. 네. 그건 혼란을 최소화시켜서 한 건데 그거를 마치 민주당이 이 부실 선거에 연관돼 있어서 미리 막 빨리 선언한 것이다 감추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 극소수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도호 의원 인터뷰도 하시던데 예. 지금 내일 어쨌든 원내대표 선출이죠. 모레요, 모레.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 예. 여야 간에 뭐 협상 테이블이 열리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하고 마주 앉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그럴 생각은 없고 일종의 이제 이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지금 계속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당 대표면은 그걸 당론으로 만들던가, 당론으로 만들지 못하면 주장하면 안 되죠. 근데 당 대표가 당론이 될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저렇게 강하게 하고 나오면 이게 당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보기엔 황당하잖아요. 예. 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오세훈 시장 당선 확정도 늦게 되고 그 상황에서 뭐 재선거 주장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엇박자가 났는데 예. 저는 원내대표 선출이나 돼야 국민의힘이 뭔가 여야 간에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두 당 다 이제 지금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민주당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이나 경남, 대구 같은 곳에 재선거하자. 네, 투표용지 사태가 있었으니까 재선거 하자.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 보수한테 유리하게 연장하기 위해서 투표하게 한 거다 이거. 또 음모론을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는 또 서울시장 선거 나갔었던 그 김영남 예비 후보도 이거 재선거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도 지금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두 당 다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만난 다음에 그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를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민주당 다행인 건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당 대표는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은 명확해요. 아 그래요? 예, 그 재선거는 그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다 명확하게 돼 있고 박선원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도 문제가 된 지역, 그 문제가 된 그 투표 기표소 거기에 한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예,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현종 의원님이 지금 당 김현정, 대변인이기 김현종 의원 죄송합니다.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네. 정확한 당연히 공식 말씀하시겠죠.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속보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아, 밝혔습니다. 이유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러면 나만 책임져?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얘기죠.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들어보고요. 네. 일단은 중요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현주 최고위원의 사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광고 시간 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본방불간 저 애쓸 거잖아요. 그건 유튜브에서 꿀단지들과 함께하는 유튜브에서 하자라는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잡아두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셰프가 가져온 주제 돌아온 한동훈 힘세진 오세훈 버티는 장동혁까지 오셨는데요. 먼저 한동훈 이제 의원이죠. 국회 본회의에 지난 금요일에 와서 국회에 간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근데 본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2024년 12월 3일 본회의장에 들어간 건 그때가 유일했죠. 계엄의 밤 때.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때 들어갔었고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라고 했는데 복당이 쉬울지 이 부분부터 예. 아니 근데 한동훈 그 의원부터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외에 있을 때하고 지금 원내 국회의원이 된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예. 현 지도부가 뭐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버티는데 거기하고 실랑이하는 모습을 전 보일 것 같지 않고요. 일단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가 지금 저대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들어가면 선거 뒷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굳이 그거에 뭐 연연하거나 목매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원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당적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복당 문제를 가지고 또 물론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으니까 그동안에 싸움을 했던 건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본인도 뭐 언뜻 인터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서두른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이죠. 의원도 그렇고 뭐 친한 게도 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서두르면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원내에 진입했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제명이 부당했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정당했다는 걸 사실 입증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성 위에서 의정활동 충실하고 그다음에 목소리 계속 내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확실한 비판의 어떤 그 화력을 집중하고 예. 그리고 당내에 새로운 보수 정원의 어떤 토양들을 계속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이 저는 충분히 신중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당내 상황들을 지켜보면 되는 거죠. 당장 지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뽑힌 다음 이후에 당연히 그러면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복당 문제에 대한 이 뜨거운 감자들이 이슈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당내 흐름들을 보고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오히려 당내에서 친한계 중심이라기보다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대안과 미래 같은 분들, 예. 이런 분들의 중립지대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혁파에 가까운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내 향후의 당의 노선 변화와 체질 변화, 당의 변화 혁신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이런 플랫폼 같은 걸 좀 만들어 주면 예. 거기에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동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이른바 스노우볼 효과를 내 가지고 키우는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그러면 큰 방향을 당장 2년 뒤면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이 상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생긴다고 하면 중립지대 있는 의원들이 저는 당연한 방향으로 저는 힘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뭐 시간은 사실 한동훈 의원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시 친한계 의원분들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당 안에서 뭐 그 뭡니까 그 대안과 미래인가요? 미래, 예, 그분들은 소장파 그분들이라든지 뭐 오세훈 당선자라든지 전부 다 지금 저기 이 당권파 장동훈 대표 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사퇴론이 계속해서 이제 번질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뭐 아쉬워갖고 복당해달라 할 필요가 지금 없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PK 중심의 정당을 하나 창당한 다음에 총선 전에 합당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시나리오로 얘기도 하고 있던데 어쨌든 정당 만들어 놓고 이제 합당되면 안 좋고 합당 안 되면 더 좋다 이런 민주당의 바람이. 아니 지금 제가 들은 얘기를 좀 한 거고. 예. 근데 이게 이제 6월 5일 날 본회의가 딱 열렸잖아요. 그때 재밌었던 풍경이 제가 그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경계선에 딱 제 자리였거든요. 예. 근데 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 수가 늘어서 김용태 의원이 내 자리를 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한동훈 의원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저쪽에 그 무소속 자리가 그 소수 정당들 옆 자리거든요. 조국혁신당 옆에 앉아 있는데 박은정 의원 바로 옆에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은정 의원. 예, 그 정치 개혁을 가장 높게 얘기한. 예, 악연이지, 비판적인 악연인데 근데 가면서 이렇게 악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악수하면서 가는데 그거 보고 약간 좀 평택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조국 한동훈 두 분이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 아이고. 재밌는 장면이 나올 들어가 뻔했어요. 봤어야 알지 저는 뭐. 아유, 뭐. 저는 두 가지라고 TV에서 보면 보는데요. 되잖아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원내대표 선거에 예. 따라 달려 있다. 결국 성일종 김도읍 의원은 복당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고 정점식 의원은 이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확실히 온도차가 있다 보니까 정점식 의원이 됐었을 때는 약간 좀 미뤄질 것 같고 다른 성일종 김도읍 의원 됐을 때는 어쨌든 복당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건 첫 번째인 것 같고. 앞서 이제 김도읍 의원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근데 좀 박 약간 작가님이 톤이 제대로 바뀐 것 얘기해서는 같아요. 처음에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예. 이게 약간 당내 선거에서 기류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좀 톤을 다운한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명과 한 명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아무래도 당 내에서 비토 심리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한계와 반한계라는 명확한 계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박민식 후보를 너무 많이 공격하지 않고 좀 너그럽게 품고 가겠다라는 그 톤을 한동훈 의원이 되어서도 유지해서 반한계 내지는 당 내에서 친윤 그룹까지 떠안게 된다면 저는 그 복당 문제가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가장 이제 국민의힘 쇄신 이거는 이른바 이제 앞서 제가 김도읍 의원 인터뷰도 했었지만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좀 시금석이 될 건데 자 정점식 의원은 친윤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간지대가 뭐 성일종 의원 알려져 있고 김도읍 의원은 좀 당 개혁 쪽에 더 힘을 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국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구식 교수님. 원내대표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맞추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의원 개개인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점식 의원을 옹립하려는 이른바 기득권 세력의 준비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사실은 출마를 결심한 예. 거고 성일종 의원도 열심히 뛰긴 오래전부터 뛰었죠. 일찍부터.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준비는 역시 부지런한 그 기득권 세력이 한다. 항상 말씀하신 게 이제 간신은 늘 부지런하다. 간신은 항상 부지런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원들의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이제 균형추가 움직이는 거죠. 왜냐 이분들도 결국은 자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안 됐을 경우 이제 끝났다 그럼 맘 놓고 가자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2년 뒤에 자기 스스로의 공천과 총선을 생각해 보면 대세는 한동훈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패널들 모든 분이 한동훈이 서두를 필요 없다. 대세는 장악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큰 틀에서 보면 대세에 따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내대표 결과는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2년 뒤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제 뭐
나 그때 김도우 찍었어.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다 이거죠. 2년 뒤에 할 필요도 없죠. 뭐 바로 할 수도 있죠. 뭐. 예. 저는 정점식 의원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번에 민주당의 바람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뭐 저희 다 예상했던 분이고 그분이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예. 이번에 어쨌든 TK에서 다 이겼잖아요. 경남도 이겼고. 그러니까 거기가 그 TK랑 경남에 있는 의원들이 거의 가반수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 견고하게 지금 자기 저거를 다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체제를 계속 이어가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지금 뭐 김도우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점식 의원 쪽으로 또 이렇게 수렴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요원해질 수밖에 요원해질 없고 한동훈 그 복당 관련해서도요. 그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저기 복당을 주장하게 되면 또 당권파랑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그 무리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 무소속으로 있어도 충분히 보수 재건 갈등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낼 수 있다. 뭐 이런 저 판단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박원석 의원님. 뭐 당내 지형으로 보면은 다수파 쪽에 가까운 정점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정말 모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분명한 건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게다가 3파전이 있지 않습니까? 3파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당권파에 가까운 분이 있고 중간이 있고 쇄신파가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중간으로 수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일종 의원이 의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양쪽이 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과는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설령 정점식 의원이 기존의 당 주류와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당선되더라도 일정한 당내 쇄신의 요구를 그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다. 지금은 어쨌든 본인은 버티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들도 그렇게 뾰족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게 끝나고 새로운 원내 지도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예. 오래 버티기 어렵지 않겠나. 시한부다 이런 얘기가 시한부다. 있어요. 저는 뭐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선거 결과를 맞았는데 예. 본인이 기여하지도 않은 서울과 뭐 대구와 경남의 선거 승리를 이유로 버틴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에서도 복당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거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저도 정점식 의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성일종 김도우 의원이 지금 의견이 거의 같아요. 표가 갈라질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랑 이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책임론 때문에 당이 시끌시끌한데 여기에서 복당 문제까지 하나 더 던져지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예. 여기에서 일단은 정점식 의원한테 표를 줘서 안정을 꾀하자.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친윤그룹 내지는 그 TK 영남 쪽의 의원들은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복당하겠다고 하는 그 성일종 김도우 의원이 되면 예. 총선 공천권을 가진 그 원내대표 내지는 차기 당대표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럼 나의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불안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결국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안위와 생명 유지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전 양보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정점식 의원으로 표가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기인 총장님에게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개혁적이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합리적 보수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정도로 꼽히는데 이준석 한동훈이 만날까? 요거는 댓글쇼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 고정 유튜브까지 미리 해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둘이 딱 껴안더라고요. 껴안았어요? 네. 그래요? 못 호용을 봤네.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항상 누구 만나면 잘 껴안아요. 아니, 그분만 껴안았어요. 제가 봤는데. 그래요? 뭐 특별한 친화력. 특별한 뭐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고 온 공통점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있겠죠. 이따 이기인 총장님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당선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인터뷰 영상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정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떤 브랜드로 어떤 정체성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이길 거라고 예측한 뭐 정치평론가나 거의 없었고요.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가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 정원 후보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기대 밖의 예상 밖의 성적표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틀어서 예. 최대 히어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대체로 광역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보면 이길 만한 사람들이 이겼고 질 만한 사람들이 졌습니다. 물론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승리했더라면 그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전 집중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 안타깝게도 김부겸 후보가 패배하는 바람에 누구나 질 걸로 예상했던 오세훈 시장의 역전승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돌이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에 대한 책임론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결국 계엄 내란 윤호개인 이미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캠페인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못 오게 하고 윤호개인 세력과 확고하게 선을 긋고 이제 중도 확장을 지향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만약 그 캠페인 기조가 흔들렸다면 저는 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이나 약점이 노출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층 저는 힘이 실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선 시장 이상의 어쨌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게 확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오세훈 시장은 이게 뭔가 정치를 오래 했고 서울시장도 오래 했는데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일정하게 그런 이미지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당의 도움 없이 거의 자력으로 선거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에 이후에 서울시장이긴 하지만 당 운영이나 이른바 보수 재편, 보수 재건 과정에 있어서 오 시장 목소리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오 김근식 시장 교수님. 그 전략기획본부장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 캠프 안에서는 진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수치하고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 또 전반적인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2010년에 새벽 3시인가 4시에 뒤바뀐 그때 신승의 그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신승 이후에 이렇게 그 아슬아슬한 승리, 그 극적인 승리 이후에 당내에서의 위치도 조금 과거랑 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세훈 시장하면 이제 물론 행정을 맡은 시장이니까 당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 이번에 시장 후보를 공천되는 과정, 그다음에 선거 과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존재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당내 또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그 부산 북갑에서의 한동훈 대표와 박민식 후보 또 이 3파전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당의 당원들 중에는 일부가 장동혁과 한동훈 대표와의 싸움이 조금 피로감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좀 대안으로 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오세훈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그리고 오세훈에 대한 일종의 좀 그 기대에 대한 이전 현상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난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좀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향후에 이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수 재건 과정에 당내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오세훈 캠프의 전략본부장. 예.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주의 깊게 안 들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새삼 나는데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였습니까? 계속 그거 있죠. 장동혁 피해 반장. 다니기? 반장이었죠. 장동혁의 장자도 꺼내지 말자. 장동혁 장자도 꺼내지 네. 말자. 잘하셨네요. 그리고 전략 인물론으로 참- 가자. 이거였죠. 예. 예. 장동혁 대표 일정을 잘 보다가 도망 다녔군요.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본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나눴던 재미있는 얘기들은 또 꿀단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